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되찾고 당을 혁신하겠다, 특히 돌아선 2030 세대의 마음을 되찾겠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추윤 갈등, 조국 사태를 다시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시끄럽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건방진설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승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화답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취임과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거기에다가 공시가격 제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주춤하던 강남 목동 집값 펄쩍 뛰고 있는데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방금 전에 5시에 중대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내용 잠시 후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도 비가 오나요? 여러분 계신 곳 하늘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주진우 라이브 각 지역 애청자 특파원들의 날씨 소식과 함께 동네 꽃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꽃이 떨어졌나요? 비 오는 모습, 터널 안은 잘 들리시는지 여러 소식 전해주십시오.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365 프로젝트는 이번 주도 쭉 이어집니다. 1년 365일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하는 애청자 3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때문은 아닙니다. 아무튼 투표가 중요합니다. 투표가 일상을 지킬 수도 있고 사회자를 지키기도 합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현황 좀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7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600명대 아래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400명대였고 그 전주 월요일은 3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은 500명대가 나왔습니다. 일요일인데도 500명대가 나왔어요.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도. 그러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600명을 넘긴 상황인데요. 600명을 넘었어요. 네, 뭐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정말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수도권 중심이었던 이 3차 대유행 때와 달리 이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도 3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추가 방역 대책 있죠? 네, 일단 오늘부터 이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됩니다. 룸사롱이나 클럽, 나이트클럽, 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등 영업이 안 됩니다. 노래 연습장이 빠졌습니다만 이 대신에 주류 판매, 이 도우미 고용 알선 등의 이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그리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서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사하실 때나 음료를 마실 때도 이 먹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내리고 그 이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저 나이트클럽에 줄을 서고 그 입장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다르다면서 서울형 방역을 추진키로 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뭐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고 네. 뭐 일반 음식점은 지금처럼 10시까지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준다라는 지금 건데요. 정부의 방역 대책과는 좀 다릅니다. 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범 실시라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며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비롯해서 각종 방역 조치를 결정을 할 때 중앙 정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함께 논의를 해왔던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에 이어서 지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특별 방역대책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국내 기업 5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3상 착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이후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재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부작용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앞서 유럽의학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해 희귀한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또 완치가 가능한 병이어서 접종을 계속하는 게 이익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30세 미만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큰 피해를 겪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혈전이 생기는 위험보다 그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의 위험보다 그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자, 재보궐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들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당 규정에 사퇴한 최고위원의 보궐이 필요한 경우 이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지도부 총사퇴이기 때문에 보궐이 아니라 새로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집중이 됐었고요.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전당대회 때 이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함께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회가 꾸려졌는데 비대위도 뭐 친문 아니냐 이런 또 책임론도 있어요. 네, 또 친문 책임론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도중환 비대위원장은 이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서로 날선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나물에 그 밥으로 가면 앉아서 죽는다라고 인적 쇄신을 강조했고요. 이 박용진 의원도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30 국회의원 5명이 반성문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논란이 이어집니다. 네, 이 반성문은 이른바 조국 수호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라거나 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당 내부에서는 동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일부 당원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이번 주부터 원내대표 선거 예정돼 있습니다. 네, 도종환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까지만 당을 이끌고요. 이후에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끕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고요. 오는 금요일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의 2파전이 유력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있죠? 네, 윤호중 의원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박완주 의원은 변화와 혁신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그 출발은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 그러니까 당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표를 뽑는 겁니다.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시끄러워요. 국민의힘에서는 떠난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별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냥 좀 많이 비아냥거렸었어요. 네, 이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조언이란 것은 가능할 때 하는 것이다 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를 두고 건방지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던집니다. 네, 이 선거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해왔던 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선거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말들을 전임 비대위원장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기고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술인가 아니면 태상황이라도 된 것이냐라는 말도 했고요. 이 당이 붙잡아주지 않아 삐진 건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술, 태상황 나왔어요. 네, 조혜진 의원도 우리의 승리라고 하더라도 범야권의 승리지 국민의힘만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라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고요. 이 배현진 의원은 이 30살도 넘게 어린 그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설마 하시겠나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범죄자 신분에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팔순의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을 또 원색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당이었어요? 네.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도 이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셨다 뭐 이 정도 말만 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야권의 혁신 동력은 약해지고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도 사라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구형모 최고위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뇌물 수수를 한 범죄자 신분이라면서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자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종종 별의 순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점성가처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에 수석과 비서관들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이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할 것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후유증 속에 쇄신 의지를 보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교체를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국회 대정부 질문이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참모진 교체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그 후임 인사가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주부터 본인이 출연 중인 방송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회숙 인사수석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 비서관급에서도 이미 사표를 낸 이 김영식 법무비서관과 함께 이 다수의 비서관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사 기사는요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사들은 자천 있잖아요. 네네. 내가 갈 것 같아 그러면서 기자한테 일러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몇 번 나왔었거든요. 이분 이름이. LH 직원의 불법 투기 의혹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서 이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째가 됐습니다. 특수본이 이를 맞아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178건의 그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서 746명을 내사 혹은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 불송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6명을 현재 수사 중입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기획부동산이나 이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특수본은 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 수사 대상이 1,000명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기획부동산 불법이나 탈법 이런 특혜 들어가는 거는 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 공직자들의 공적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원래 어제 세월호 7주기 추모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취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금요일이 참사 7주기인데요. 원래 어제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바다 위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50여 명이 목포까지 왔는데요. 추모제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해경이 제공한 배 때문이었는데요. 그 배가 이 경비한 3009함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선이었고요. 이 당시 맥박이 있던 학생이 구조가 돼서 이 3009함으로 옮겨졌지만 해경 간부들이 헬기를 타고 가느냐고 그 학생은 다시 배로 이송이 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3009함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며 생각이 있는 해경이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이 배를 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경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정상 3009함이 배치가 됐을 뿐 따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행사가 한 달 전에 계획됐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 트라우마를 고려했다면 다른 경비함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유가족들은 목포신항에 가서 이 세월호 선체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는데요. 이곳에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고인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SK와 LG 간의 이른바 배터리 전쟁이었죠. 배터리 전쟁이 끝났다고요? 네, 두 회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배터리 기밀 유출을 두고 다퉈온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어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다툼을 시작했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직원 100여 명이 그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하면서 기술을 막 가지고 갔다. 네, LG 측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그 LG 측이 소송을 걸었고 여기서 LG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아주 크게 짓고 있었죠. 네, 이 공장을 못 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네. 정치권이 움직였죠. 미국 정치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두 회사의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국내에서도 이 중재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어제 두 회사는 그 SK 측이 LG에 2조 원을 배상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지었습니다. 예. 두 회사는 국내외 모든 소송을 멈추고 앞으로 10년간 따로 소송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참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배터리 분쟁인데요. 제가 배터리라고 좀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배터리 전쟁 분쟁이 워낙 좀 치열해서요. 제 발음이 격해졌습니다. 매우 어릴 때 들었던 죄송합니다. 용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쇄신하겠습니다. 자, 최서원 씨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소장과 의료과장을 고소했어요? 네, 이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 여자교도소의 소장과 의료과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인데요. 최순실 씨죠. 이 최서원 씨는 지난 10일 한경닷컴에 편지를 보내서 의료과장이 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들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또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치료를 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을 시달리고 있다라거나 또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또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하면서 이게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도소 측은 의료 행위를 위해서 옷을 벗으라고 한 것뿐이다라며 이 최서원 씨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앞서 최서원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이 당시 복역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최서원 씨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분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성격이. 자, 네네. 한 번은 카레집에서 커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또 커리집에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한테는 엄청나게 팁을 주시는데요. 네. 밖에 가서 발레 아저씨하고 1,000원짜리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고소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배우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의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이 영국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전력은 있지만 연기자로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윤여정 씨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수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면서도 모든 상이 의미가 있지만 이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유명한 당신들로부터 받은 상이라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상한 것으로 유명한. 네, 이 사회자도 박장대소를 했고요. 네. 이 로이터와 인디펜던트 등 그 외신들도 이 소감으로 시청자들이 매우 즐거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 아카데미상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26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933님께서 목동 안양천 벚꽃은 이제 없습니다. 녹색만 가득해요. 근데요, 그렇게 연두 녹색 예쁘죠?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잎도 예쁩니다. 좀 봐주십시오. 3392님께서 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나무들이 생기가 있어요. 그동안 목이 말랐나 봐요. 슈퍼에 가니까 두릅이 나왔어요. 여러 해 전 지리산 둘레길 갔을 때 먹은 두릅전이 생각나서 전 지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네. 부럽네요. 9963님께서 제 짧은 생각으로 2030이 민주당의 등을 돌린 이유가 조국 사태나 부동산 문제 등 이런 걸까요? 그런 세세한 이유도 있겠지만 2030 세대를 대하거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와서 김남국 의원한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운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소 짧게 막히던 구간도 비가 와서 더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죽전 휴게소 부근 14km 길게 밀리고 있고, 이 전후로는 안성 휴게소 부근과 양재 부근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또 양재에서 서초 사이 우면교에서는 고장난 차량이 5차로를 막고 서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산 부근 진출 램프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1km 여파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면 강일에서 서안암 부근 12km 길게 정체고요. 이후로 성남 요금소 부근에서 판교 분기점 부근 4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면으로 차가 많은데요. 일죽 부근에서 모가 부근 10km, 다시 중부 1터널에서 2터널 쪽으로 운행이 어렵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 부근에서 송산 마도 부근까지 14km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30 세대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등을 돌린 이유는,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찾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반성과 성찰, 쇄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중에 개혁파라고 꼽히는 김남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우선은 민심을 정말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깜깜이 기간 전에 여론조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긴 했지만, 예.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또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좀 상상을 못해서 이번 결과가 더욱더 좀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좀 국민의 뜻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집값과 관련된 민심 위반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결국에는 그 최근에 뭐 3, 4년간 급등한 이 부동산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뭐 방역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보니까 독일도 뭐 코로나 방역 아주 우수 국가라고 평가가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보니까 뭐 확진자가 뭐 300만을 넘었고 사망자도 7, 8만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으로 잘 이렇게 선방을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워낙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런 어떤 민심이 좀 이번 선거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20, 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뭐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청년 간담회를 했고요. 또 이제 커뮤니티에 많은 그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 구글 폼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여 분 정도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커뮤니티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뭐 20대가 완전히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청년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많은 지지를 잃게 된 이유가 청년들을 위한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평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소통과 관련된 부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인식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약간 그 인식 차이라든가 견해 차이를 막 설명하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다고 꼰대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소통 방식도 일종의 또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것을 반성하고 네. 좀 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2030 청년 아고라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방식의 청년 세대 간담회를 계속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 민주당 지지자들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가지고요. 네. 저를 제일 욕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남겨서 네.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말 뭐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청취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욱더 소중하게 들을 생각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도 청년입니다. 청년 김남국한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난 민주당한테 안 찍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들었죠. 네. 뭐에 그렇대요? 뭐 그중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너희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저희 선후배들 단톡방, 그러니까 30, 40대 이런 단톡방들 보면 뭐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뭐 이런 어떤 단톡방도 있고 주식 리딩방도 있고 가상화폐 투자방도 있고 뭐 이런데 자산 증식을 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냥 일반 서민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네. 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평범한 소시민들을 뭐 적폐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규제한다거나 시장 어떤 원리를 좀 이렇게 반하는 그런 어떤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감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좀 목소리를 기울여서 저희들이 잘못한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고민하고, 또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점검하고 부동산 가격을 집값을 확실하게 잡고, 또 2030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다른 초선 의원들의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당 쇄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추윤 갈등에 대한 반성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마 2030 청년 의원들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제 가장 크게 목소리 내어서 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조국 수호를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동일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은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었죠. 실제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좌초되려고 했을 때에 검찰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은 촛불 시민이고 평범한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민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빚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의 패배를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 때 평가받았던 것에 과거의 어떤 평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요. 한 1, 2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LH 사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거나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패인을 그런 어떤 분석으로 보기에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보이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 문제,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만 외치고 검찰 개혁을 또 하지도 못했다. 되는 일이 없다.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아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고요.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포함해서 많은 민생개혁 과제를 제대로 빠르게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집권 여당으로서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쇄신해야 되는데요. 언론에서는 균열 조짐하면서 조금 증폭하는 경향도 있지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회의할 때는 어떤 얘기가 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은 대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에 대해서 백과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초선 모임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열하거나 서로 이렇게 격하게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당내 여러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토론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민생개혁과 관련된 의제를 우리가 더욱더 발굴해가지고 빠르게 좀 추진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네. 또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하면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끝장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 청년 의원 몇 명이서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가서 몰려 들어가서 댓글을 많이 달았잖아요. 네. 그 의원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들 상태라고 하기에는 소신 있게 자신의 어떤 소신을 담은 것이고, 당의 그러한 어떤 쇄신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밝힌 거여서, 네.
꿋꿋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자,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각종 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맨 앞장서서 걸어왔는데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몰다다 보면 대선에서도 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민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검찰개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해 수수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자 제한법을 낮추는 법안도 발의했고, 또 지난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개혁 TF를 발족을 했는데요. 그 정치개혁 TF에서 저희 의원실 주도로 논의를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가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검찰개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제도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또 동시에 지역도 열심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7시에 나가서 밤 10시, 9시 반에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제가 12월에 대표 발의하고 예.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야가 공이 좀 이렇게 뜨끔미지근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개혁 TF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LH 사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국민 여론이 뜨겁다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 주 지금 오늘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4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일하는 국회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앞으로 희망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 계획하시는지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많이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년 플랫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과 만나는 것들, 민원 챙기는 게 중요해서 주말에도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요. 주말에도 아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민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서민경제를 챙길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좀 확실하게 챙기고요. 네. 또 이게 확실하게 챙긴다고 챙기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 법안을 챙길 때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일 우선시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네. 경청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청년 정책 확실하게 좀 챙기고요. 네.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은 특별히 부동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생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부동산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지만 일산에 살고 있는 핑크마스크 김연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죠?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4.7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연아 위원님. 네,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께서 저희가 한 것보다 더 과하게 표를 주셔서 뭐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또, 오세훈 후보 당선됐을 때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뒤에서. 예. 네. 뭐 조금만 더 찍어주셨으면 울 뻔했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기쁨보다 이제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예, 잘해야 되는데 또 민주당이 정말 저희한테 정말 반면교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하게 정치를 하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이번에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대결해야죠. 부동산 문제 풀어야죠, 서로. 자, 김원동 본부장님,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이 선거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 우리 시민들은 천만 서울 시민들께서는 여당은 뭐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몽둥이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촛불이 아니라 사실은 횃불로 예. 이 시민들이 정치권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문제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그래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많이 효과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막 집값이 들썩거려요. 이거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잘할 수 있을까요? 김원동 본부장님? 예, 뭐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네. 2006년 9월에 제가 뵀었는데 네. 2006년 9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부터 뛰던 집값을 네. 4년간 막 폭등하던 아파트값을 이분이 시장이 돼서 전혀 예측도 안 한 야당 서울시장이 네. 대통령이 고집하던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거기다 후분양제까지 3종 세트를, 분양 3종 세트를 과감하게 선언을 했고, 그 약속을 5년 내내 이행을 해서 5년간 집값을 안정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원동 시장이었기. 본부장님,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냥 야당 서울시장이 와가지고 집값 잡기에 일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거를 정반대의 정책으로 야당 시장이, 결국 대통령도 야당 시장이 제시한 대책으로 네. 3일 후에 네. 본인이 고집하던 정책을 다 꺾고 정책 전환을 했죠. 아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서민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내셨고, 그런데 집값 잡기는 오세훈이 더 잘했습니까? 훨씬 더 잘했죠. 4년 동안 집값을 4억짜리 강남 아파트 값을 14억까지 끌어올린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 말에 딱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1년 임기 남은 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예. 당선이 돼서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두 달 만에 집값 잡는 방향을 완전 전환시켰어요. 2달 만에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집값이 막 뛰고 있어요. 강남 압구정 지금 신고가 최고가 계속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그건 언론들이 그냥 호가만 부르는 거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닌데. 아무 문제도 아닙니까? 네. 아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서울 아파트 값을 4년간 80%를 올려놓고 지금도 14% 올랐다, 17% 올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 일부 지역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이 호가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이 4일밖에 취임 안 된 오세훈 시장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거는 뭔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정말 역시 대단한 시장이 당선이 된 거죠. 아, 그래요? 기대가 크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오세훈 시장 이번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 꽤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됩니까? 일단 적어도 저는 문재인 정부 4년, 박원순 시장 10년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서울시는 그 문재인 정부 4년보다 박원순 시장이 어떤 망쳐놓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상화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걸림돌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김원동 본부장님이 오셔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있지만 저도 그 당시에 분양가 원가 공개에 관련된 뭐 회의도 참석하고 했지만 분명한 건 오세훈 시장은 그때 국토부보다 더 심하게 아주 혹독하게 분양가 원가 공개를 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SH 직원들이 그거 해대느냐고 정말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주거환경정비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많이 갑자기 하게 됩니다. 집을 허무니까. 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물량 조정하는 게 굉장히 서울시의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쭉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부분 요즘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때는 재정착하지 못하는 재정착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좀 10년 동안 달라진 서울시장 상황에 맞추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그때보다는 금융이라든가 자금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우리가 금융기법이라든가 또 시장 친화적인 것, 또 시장 안에서도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무리한다면 저는 그때보다도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 집값 이렇게 잡아라. 김원동 본부장님 몇 가지 대안, 정책 대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하라고. 우선 뭐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간 집값이 거의 안 올랐다고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14% 올랐다, 17% 올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집값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공시가격을 갑자기 올해만 20%를 올렸습니다. 금년 한 해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공시가격이 왜 집값은 14% 올랐다는데 4년간 14% 오른 집값인데 왜 한 해의 공시가격을 20%나 올리냐 하고 하니까 공시가격률이 낮춰서 90%에 맞추려고 한다. 예. 지난 그러면 4년간 공시가격을 얼마 올렸냐면 60%가 올랐습니다. 4년 동안 집값은 14% 올랐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공시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거를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장, 서초구, 제주도가 예. 지금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다시 검토해 보자. 이게 예. 어떻게 니들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겠다. 예. 동결시키자. 해서 지금 세부담을 일단 완화시키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5년간 변창흠 사장, 국토부 장관이 SH 사장을 할 때 네. 3억 정도밖에 원가가 안 되는 아파트를 7억에 팔아서 한 2조 원을 챙긴 거.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공공택지를 팔아가지고 5조 원 챙긴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또 그것은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미 자료를 받아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챙기지는 않았잖아요. 자, 어디다 썼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어디다 썼는지를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밝혀주고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해소하고 챙겼다는 다시는 건 그런 말이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 하면서 예. 야당과 여당이 네. 경쟁적으로 좋은 정책을 저는 내놓기 경쟁을 할 거다. 네.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 대결을 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려야죠. 집값도 떨어뜨리고 다음 내년 1년 후에 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네.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세훈 시장이 이 정책은 좀 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시장에 관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또 그 규제끼리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어서 어떤 거 하나만 걷어낸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현미 장관, 변창흠 장관 왜 못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뒤죽박죽이 됐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갖고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했던 부동산 정치를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환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그 보도가 나왔던데 국민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 내용 중에 보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러웠다.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예, 맞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의 신뢰를 행복하는 방법은 부동산 정치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짓 공급하지 말고 정상 공급해야 되고요. 정직한 공급해야 되고 김원동 본부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원가라든가 적절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직한 공급. 그래서 이게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은 시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자칫 오해로 해서 민간 부분의 규제를 그럼 다 풀면 시장과 공존하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옥죄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이 강력한 규제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민간 부분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유리하도록 저는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민간 기업은 이윤을 뭐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보면은 네. 공공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민간 부분에서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들이 공정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갈급해하는데 네. 저는 주택에서도 공정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영끌, 이생망, 그다음에 영털, 영원히 털렸다. 네. 벼락거지 네. 이런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해답을 주는 것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공정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병수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병수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엄마는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심장병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병수는 축구선수가 돼서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는 병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병수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를 위시한 해안 쪽 강풍특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라든가 영서, 충청권 내륙 등 곳곳에서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산지에는 50에서 150mm 많은 비가
내려왔고요. 앞으로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올라서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울 11도, 춘천 12도, 대구 15도 등 9도에서 15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16도 등 13도에서 2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일부 경기 북부, 강원 산지 등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호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요. 경상권 해안으로는 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참모진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KBS와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와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 5곳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가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은 등 방역에 도움 안 되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언론사 부수 조작 사건 등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사기이자 언론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구영모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범죄자, 건방지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은 부동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477님께서 서민들은 임대주택 배정받아서 이사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소원인데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 어깃장 놓지 말고 강남 부자들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국민 전체를 보고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연아, 김헌동 두 분 자매는 아니시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자,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말고 너무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훈수도 좀 내려주십시오. 김헌동 본부장님. 글쎄요, 2년 동안 계속 훈수를 뒀습니다. 네, 제가 네. 2년 동안 훈수를 두고 제가 얘기하는 시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을 좀 쓰세요 했는데,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선거 기간 중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예. LH를 투입해가지고 신도시에서 투기와 부패를 일삼던 LH를 투입해서 구도시 재개발, 재건축까지 시키겠다고 그 지구 지정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부동산 대책은
총선이 끝난 이후 7월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부를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겼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30%가 뛰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 기간 중에 사과를 하셨지만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 당장 교체하고 내각을 지금 집에 가겠다는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빨리 보내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제대로 된 사람부터 정책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 앉혀놓지 않는다면 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갖다 놓지 않는다면 무슨 발언을 해도 말로 하는 거는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일단 사람부터 바꿔라. 자, 김연아 위원님. 이런 말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 네. 정책은 전문가에게. 제발 그 정책을 정치꾼들한테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정책을 정치꾼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김원동 국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LH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신도시를 일단 멈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안 하는 게 최고로 좋지만 100% 안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우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신도시를 약간 멈춤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H 사태가 터지고도 아직 LH에 대한 어떠한 구조 개편이라든가 해체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이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뭘 어떻게 해보자겠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정말 잘해서 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할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김원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하겠다고 한 것들 일단 멈춤 재검토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LH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대안을 빨리 찾는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LH 말씀하시네요. 저도 좀 덧붙이면 3기 신도시 백지화, 그다음에 LH공사 해체, 국토부 해체, 국토부까지 해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국토부도 해체해요? 그럼요. 이게 개발 아니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해야지. 그래서 유럽,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국토부를 시켜서 해체하고요. 그렇죠. LH도 해체하고요. 신도시도 포기하고. 이 다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런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극단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의존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동산 경기나 이 투기를 조장하는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더 큰 몽둥이 찜질을 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김원동 부부장님, 김연아 위원님. 제가요 70년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그때도 치솟는 집값,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어요. 80년대도 치솟는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했고 90년대 초반에도 집값 폭등 물려받은 천용예 세대, 미친 집값 때문에 절망한 2030 세대 똑같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도 그렇고 2020년대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왜 이렇게 잡지 못할까요? 부동산을 우리가 70년대는 5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고 80년대에는 7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고 2000년까지만 해도 8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집값을 이 노무현 정부에서 15년 모아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되고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년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정도로 집값을 높여놨는데. 근데 집값을 높인 게 민주당,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제일 많이 높여놨습니까? 제일 잘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잘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워팰리스 평당 900만 원인데도 네. 70%가 미분양일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2000년까지 2억밖에 안 됐습니다. 30평 아파트가. 그때 미분양이었죠. 근데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지금은 경기가 좋습니까? 좋지 코로나로 않죠. 경제 위기에다가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감소하고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이렇게 없는데 왜 집값만 치솟느냐.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한다 해놓고 땀의 대가가 아니라 땅의 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해놓고 네. 그래놓고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더 큰 심판이 내려질 거다. 2661님께서 부동산 관련 부서 수장을 김 본부장이나 김연아 위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 청원이라도 할게요 얘기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하시네요. 3기 신도시 백지하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 당장 교체하라.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동산 공급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바꾸고 다 없애면 어떻게 해요? 공급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김원동 의원께서 뭐 예전에는 5년마다 내 집 마련하고 7년에 하고 9년에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30대들이 집을 사잖아요. 원래 30대는 집을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근데 이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안감. 예, 그러면 지금 주택이 정말 부족하냐라는 것에 냉철히 들여다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을 자꾸만 지금의 증상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계속 이런 식의 미봉책과 잘못된 헛발 정책을 피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건 네가 노력해서 7년 모으면 네가 직장만 있어서 모기지를 얻을 수 있으면 원하는데 집을 살 수 있어. 아니 사지 못하면 임대로라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한 거고요. 못하게 한 거고 돈이 있고 그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뭐가 됐든 시간이 되면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세금을 올려놨다 이렇게 했는데 공시지가를 너무 올린다 얘기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누가 올렸죠? 아니 정부 올랐어요. 개인이 올린 게 아니고 정부가 올려놓고 예. 그럼 세금 거들라고 올린 것처럼 그리고 올랐는데도 안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건 80%가 우리가 경실련이 조사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4년간 80%가 올랐는데 대통령께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계속 고집을 하면서 그다음에 1년에 세금 기준을 20%씩 올리면 그렇게 아주 80%로 올리면 어떤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통계를 만들고 통계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믿을 수 없는 정부,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정부, 이런 정부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죠? 왜 세금은 14% 올랐으면 14%만 더 가져가면 되는데 왜 14% 올랐다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80% 세금을 더 걷어가려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더 올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더 올랐는데 지금. 그러면 그 정부가 이거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실제 80%가 올랐으니까 80% 좀 내주세요. 이래야지 이 나라 주인이. 그러니까 이 정부는 세금 내는 나라 주인을 얕잡아보거나 깔보고 자기들이 그 나라 주인인 국민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조작된 통계를 말하죠. 김연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요. 김원동 본부장님 공급 대책.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의 70%를 꿔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라고 부탁을 해도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을 사기만 하면 2억 3억씩 떨어지는데 지금 왜 집을 삽니까? 집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안 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게 불과 한 5년 전, 6년 전에 있던 현상인데 왜 이 정부에 와서는 집을 살라고 하냐? 집을 팔아라, 사지 마라 한 대통령 말을 들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은 아니죠. 금리가 아니죠. 떨어져. 전 금리가 세계적으로. 떨어져. 그때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리가 낮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집값이 떨어지면 절대로 집을 안 삽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고 30대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살라고 하는 건 자기 동료들 중에 일부가 돈을 빌려서 집 사가지고 정부 말 안 듣고 집 사서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너도 나도 거기에 가담하려고 하는 거지. 세계 어느 나라에 20대 30대가 집을 다 살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주택 공급하려면 앞으로 500만 채를 1년 안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튼 김원동 부부장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엄청 화가 난 걸로 대단히 화가 난 걸로 보입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2사 부동산 대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일단 그 숫자가 가능하지 않은 숫자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만큼 필요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의 노후된 주택들 1기 신도시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 없이 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짓는 거 이건 저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아주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껏 공급이 문제다 부족하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공급을 얘기하지만 네. 신도시를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아하, 신도시가 네.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아니다. 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해야 된다. 예,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하면 또 집값이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간에 그 부작용을 네. 회피하려고 하다가 4년 동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 네. 어렵지만 가야 되는 길. 그렇죠.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고민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김연아 위원님 얘기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 네. 충분치 않아서 네. 저는 집값을 잡는 방법은 네. 이미 다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예, 과거에 집값 잡았던 때를 모니터링해서 예. 그때 좋았던 정책, 건물만 분양하는 거, 그건 박영선 후보도 여당 후보도 내놓은 정책이고, 네. 그다음에 분양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특히 LH나 SH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그걸 드러내면 네. 그게 이제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다 드러날 겁니다. 네. 그 자료가. 네. 그럼 그것이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 거품이 빠져나갈 거고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다. 그 부동산 정책으로 돈을 모았으면 그걸로 어디에다 썼을 텐데요.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은 부동산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아, 김헌동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예, 부모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요. 네. 저 뵙기도 하고 또 세월호 관련된 영화 네. 감독과의 대화 사회를 맡아서 그 네. 영화를 또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가 벌써 세월호 참사 7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생존자들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4월 16일이고 세월호 참사 말씀처럼 7주기입니다. 네. 이를 앞두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여전히 세월호에서 본 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공포 등이 뒤섞여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도 세월호냐? 또 세월호냐?
그런 식의 뒤틀린 사회적 인식과도 이분들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에는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원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해서 그 이후에 발현한 증상이나 더 심각해진 증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피해 구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후 최소 2년 이후에 판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때 국가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서요. 구제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주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그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 씨도 거기 한 사람이죠? 네, 김동수 씨는 2014년 자신의 화물차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었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참사 당시에 소방호스에 몸을 감은 채 승객 20여 명을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란 바지의 의인이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일 저녁 항우울제, 수면제 이렇게 약 10알 정도를 복용하면서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월호 그때 그 비극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구조를 한 의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본인에 대한 죄책감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자해충동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나이인 딸이 성년이 되던 해에는 병원 화장실에서 자신의 팔뚝에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글자를 새겨넣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김 씨가 억대 배상금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참사로 잃었던 화물차 가격만 해도 그때 1억 원이 넘는다라고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 물에 빠진 화물차 할부금 받기에도 바빴다라고 하고요. 화물차 운전은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생계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제주도 세월호 생존자를 지지하는 모임이란 걸 만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에다가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 2차 피해가 계속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가배상 소송을 하거나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 소리냐, 그만 좀 무려먹어라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행했다고요? 네, 해당 매뉴얼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자료는 지난 2017년에 진행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생존자 가족, 민간 잠수사, 그리고 진도 어민, 단원고 교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조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자 범위의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구조나 지원에 참여한 사람, 심지어는 참사를 목격한 사람 모두가 피해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매뉴얼에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 그리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전히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료집을 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16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산재 매뉴얼을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족을 잃었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매뉴얼에서 특히 참사를 목격한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제가 어제 소개했다고 하는 그 영화 당신의 4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세월호 관계자일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월호는 전 국민이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배가 침몰하는지,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사법농단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직 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법농단 법관인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변호사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거의 그냥 변호사로 별 제재 없이 그냥 변호사로 돈 쉽게 번다고 하면 안 돼요. 돈 벌 수 있네요. 네, 이제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규진 전 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규진 전 판사는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항소를 했고요. 네. 하지만 1심에서 처음으로 사법농단 사건에서 유죄가 나왔기 받았죠. 때문에 눈길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바는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 이규진 전 판사에 대해서 변호사 등록을 허락했다라는 점인데요. 변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고 윤리에서 굉장히 좀 심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지켜봅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허가해 줬네요. 네, 사실 이 사건이 그냥 잡범이 아니라 정말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농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곳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변호사회는 다른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격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아무리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이미 이규진 전 판사는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이유를 서울변호사협회가 냈습니다. 법원에서 징계도 받았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감봉 4개월,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센 징계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대한변협의 판단은 달랐는데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니 이게 결격 사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법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대한변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심사 당시에는 1심 유죄 판결 전이었고 심사 당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추후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규진 전 판사는 지금 예. 변호사가 돼가지고 전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고 있겠네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직 벌었는지는 모르고요. 1심 재판을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다 변호사 등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심도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대한변협이 허가를 했는데요. 그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르게 전직 판사 검사들의 재판에서는요. 이것이 끝난 후에야 변호사 등록을 내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안 전 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뒤에야 변호사 허가를 해줬고요. 예. 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법이죠. 예, 여기서 무죄가 확정된 뒤에야 변호사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이 사법농단 사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검사들보다 판사가 한 끗 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단어니까 하는 단어입니다. 뭐 그런 인식이 또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금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전관예우 근절 취지와 모순됩니다. 이건 확실히. 네, 그렇죠. 변협이 이전부터 강하게 주장해왔던 것들인데요.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과연 전관예우 근절의 의지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막 이렇게 허가해 주면요, 변호사들의 도덕성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재판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면서 2달 동안 멈춰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시 열렸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이 재개되자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적폐청산 광풍이다 이렇게 비태면서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규진 전 판사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억울하고 자기는 무죄래요. 자기가 한 거는 다 억울하답니다. 법을 어긴 건 자기는 억울하고. 아니 그럼 판사님들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외치고 그러면 다른 재판받는 사람들은 안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분에 비하면 자범이죠. 거의 대부분이. 네, 본인은 여전히 이제 무죄를 다투고 있긴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저런 사건이 이렇게까지 주장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재판을 너무 질질 끌면서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끝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이 굉장히 느린 건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모두 120번 가까이 했는데요. 아직 절반도 못 왔다라고 합니다. 절반이라니요. 1심의 절반도 안 왔어요. 그렇죠. 예. 이번 생에 재판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받는 법은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법인데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유령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고스트건.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네.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서 손수 제작하는 총을 말하고요. 네. 초보자도 30분이면 쉽게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제총이 지금 미국에서 유행이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고유 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이 어렵다고 해서 유령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유령총 단속하는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조지아주, 콜로라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도 수십 명, 100명씩 죽어갑니다. 100명 그렇죠. 이상 미국에서는. 네, 사실 이 사건만 눈에 띌 뿐이죠. 미국에선 총기 사건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네. 총기 규제 여론이 거세지자 취임 후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는데 네.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행정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법을 만드는 게 미국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법은 지금 총 3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법이요? 네,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요구하는 법안. 네. 그리고 FBI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네. 그리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 이 심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현재 미국에선 이조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총기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볼 수 있죠. 예.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으로도요. 미국에서는 이 총기 규제만 나오면 그렇게 또 보수와 진보가 갈려가지고 싸웁니다. 격렬하게 싸웁니다. 50대 50으로. 근데 네. 미국 상원이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총기 규제법이 잘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지난달에 하원에서는 이미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2개나 통과시켰는데요. 말씀처럼 상원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50대 50인데 심지어 법안 투표하려면 공화당 의원 10표가 추가 필요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총기 규제에는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 50조차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바이든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총기 사고는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을 못 만듭니다. 구호보다는 입법 활동이 더 필요한데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볼게요.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 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1시간 15분은 생각하셔야겠고요. 반대 성수 분기점 방면은 수월하게 지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원효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반대 일산 쪽은 동작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더디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은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소요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대동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는 처리가 됐지만 아직 3km 정체 남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 오산 부근 8km, 또 다시 동탄 분기점까지 3km 정체 이어지고요. 기흥 동탄에서 죽전 휴게소 부근 14km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 부근, 또 다시 북수원 부근에서 부곡나들목까지 4km 정체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전하 소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아주 이번 주말에도 네. 기가 막힌 민생 꿀팁을 제가 하나 알았는데요. 그 뭔데요? 이미 아신 분은 아신데 제가 이제 광주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 번은 용산에서 간 적이 있고 네. 한 번은 서울에서 간 적이 있고 네. 한 번은 수서발 SRT 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용산하고 서울에서 가는 건 요금이 47,000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근데 수서에서 갔더니 네. 4만 원인 거예요. 그래요? 자, 똑같은 광주로 가는데 시간도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요금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10%가 아니라 20% 가까이 저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로 갈 때 수서발로 가야겠다. 이렇게 일단 마음을 먹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러면 수서에서 가는 SRT가 20% 가까이 요금이 인하가 가능한데 왜 KTX는 그걸 못 내리고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내일 철도노조에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합니다. 네. SRT가 20% 가까이 요금을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전 구간이 쌉니까? SRT가? 네, SRT가 그건 몰랐네요. 제가 부산도 갔다 왔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 부산 쪽에 그 투기성 부동산 투기 비리온 고발인 조사 때문에 거기 갔다 왔었는데 네. 그때도 싸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SRT가.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KTX가 너무 비싸다. 자리도 불편한데 이런 지역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이 있어요. 네. KTX 요금을 인하해라. 네. 근데 마침 어제 내일 철도노조에서 기자회견한데 연락이 와서 제가 가는데요. 미리 이제 현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철도를 통합하면 요금이 10% 이상 저렴할 수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애청자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니까 공기업하고 공기업을 경쟁을 붙여놓는 게 정당한 것이냐. 네. 저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로 하고 분명한 것은 SRT가 요금이 10에서 20% 저렴하다. 같은 공기업인데 그럼 KTX도 10에서 20% 인하할 수 있다. 여력이 더 클 수 있어요. KTX가 더 크잖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근데 SRT가 가는 노선인 수서하고 평택 노선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KTX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거기서 KTX가 만약에 수서나 평택 이 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기차가 더 저렴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SRT와 KTR이 통합 때 이제 철도 민영화 반대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형적으로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는 거로 하고 내일 갔다 와서 분명한 것은 10에서 20% 요금 인하 가능하다. 그러네요. 예. 네. 제가 부산 광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예. SRT, KTX 타시는 분들 이거 요금 인하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오면 쫑긋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요. 요거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SRT, 내려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관심을 예. 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론을 모아주시면 이건 내려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떤 뉴스로 자, 시작할까요? 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급돼서 네. 무려 240만 명에게 네. 현재 4조가 지급됐습니다. 방 4조. 오늘로 네.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못 받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합니다. 이게 예. 이렇게 선정을 하면 형평성 논란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여당이 큰 고초를 겪었는데 재난지원금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선별은 다 줘봐야 이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0~800만 명 정도가 받아요. 네.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힘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별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언론에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요. 정말 억울합니다. 자, 작년 말고 자, 영업 제한을 당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업 금지면 500만 원이고요. 영업 제한이면 300만 원입니다. 네. 그다음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1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매출 감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게 매출이 감소든 아니면 영업 그 일반 업종 100만 원 주는 거든 영업 제한 업종 300만 원 주는 거든 일단 전제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2019년 가을이나 겨울에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자, 제가 계산해봤어요. 2달간 1,000만 원씩 나와서 매출이 2천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2020년 2천만 원 아무래도 1월 달부터 10월 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만 나왔어도 1년이면 2,400만 원이 돼버리죠. 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난 걸로 돼버렸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무더기로 탈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예, 중반기나 하반기에 창업했던 분들. 창업한 사람들은 예. 거의 다 탈락됐겠네요. 예, 거의 다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방금 전에 항상 우리 주진 라이브는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라이브. 알았어요. 거짓말 아니라 방금 전에 중기부 대변인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통화하고 들어왔어요. 네, 진짜 통화하고 들어왔어요. 네. 작가님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왜냐하면 그분이랑 길게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이거 억울하다. 그랬더니 예,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대부분 이분들은 구제하는 방향을 하겠다. 어허. 자, 11월, 12월 아까 매출이 제가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순 비교하지 않고 연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1,000만 원이 이분들은 매출이 1년 아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니까 1억 네. 2천이 되잖아요.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만 안 돼도 그 작년에 그 매출액보다 조금 떨어지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매출 금액이 더 적게 나왔다 하더라도 중간에 창업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면 그걸 연 환산해 가지고 아, 이분은 1년에 1억 2천 매출이 나왔던 분이네. 근데 올해는 작년에 더 적어졌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다 구제가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올해 창업한 분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동종업계의 평균 매출을 예를 들면 뭐 제과점이다. 네. 뭐 편의점이다. 동종업계 평균 매출을 본 거예요. 네. 감소했잖아요. 네. 작년에 비해서. 네. 그러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구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인 택시사님들 우리 방송 제일 많이 들으니까 네. 제가 전국 가는 데마다 제가 통화하는 거 들으신다면 아, 그 주진우 라이브 나오신 분이군요 하면서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법인 택시 지원금 70만 원 나오냐. 네. 나왔답니다. 나왔습니다. 예,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다행이네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받은 분들은 다행이에요. 네. 근데 상당수 국민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최대 이번에 많이 받아야 7,800만 명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빨리 방역 좀 더 성공한 다음에 네. 제5차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네.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네. 가계부채도 그래야 줄어들 수가 있다. 예. 근데 IMF 때 생각해보고 지금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보는데 정부가 이 정도의 복지 이 정도로 소상공인 신경 써주는 것도 대단한 거는 같아요. 아, 그럼요. 작년에 제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금으로 주고 네. 그다음에 2차, 3차, 4차에 어째 더 어려운 분들에 더 많이 주자. 네. 이 원칙 일리는 있는 겁니다. 네, 네. 다만 1년 반 우리 국민들 1년 반 가까이 고생하시니까 이제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좀 매사에 좀 지쳐 있기도 하고 힘들죠. 짜증도 좀 납니다. 네. 그래서 누구는 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에 대한 그 광범위한 불만과 비판이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내시라고 아무튼 정부에서 예. 많은 해결 방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나는 못 받았네. 불만만 갖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예, 길이 이 있을 수 신청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4월 12일부터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분들 네. 작년 이미 받았던 분들은 신청 기간이 끝났고요. 네. 작년 못 받았던 분들 신규가 4월 10일부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고용노동부 그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고요. 자,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별히 민생경제연구소와 손잡고 택배 기사님들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아파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고독 상일동역 부근에 있더라고요. 네. 정말 대규모 단지, 옛날 주공단지여가지고요. 대규모 단지인데, 자, 짧게 요약을 할게요. 일단 지상에 차를 못 가게 해놨어요. 네. 택배 차량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이게 고탑 차량이니까 지하 높이가 낮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화물차니까 예. 지하 주차장으로 가다가 이게 걸립니다. 예. 높이가. 그래서 그럼 우린 지금 지하로 못 들어가니까 지상 택배를 해달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자에서.
그러면서 말씀들이 저탑 차량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한테 차를 다 바꿔라. 예. 그러면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 돈을 주냐한테 그게 아니라 그걸 제가 바꾸는 비용이 최소 3,4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렇죠. 고탑을 저탑으로. 네. 근데 그 돈도 돈이지만 또 지하가 찾기도 더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탑 차량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봤어요. 고탑 차량은 웬만한 키가 다 천장이 안 닫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짐이어도. 네. 저탑은 고개를 이렇게 확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져 버려요.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알겠어요. 그게 비교가 됐어요. 네. 현장에서 기자들이 한 100명 갖고 왔는데 다 공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탑 차량은 문제가 뭐냐면 실는 용량이 200개, 300개까지 못 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물류터미널을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한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9시, 10시가 8시, 9시가 안 되고 10시, 11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강동구 아파트 택배 못 오게 하면 본인들만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택배사님들이 착하시잖아요.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수레로 배송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왔죠. 유튜브는 보이실 텐데 하루에 20km를 걸어요. 수레로.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 대규모니까 4,000세대, 5,000세대거든요. 여기는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돈은 더 안 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입주민들께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삿짐 차량하고요. 생수 같은 거 나르는 용달 차량 있잖아요. 작은 용달은 지금 들어가는 게 확인됐어요. 지상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이제 그 지상에 도로 안전 때문인 거잖아요.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스쿨존은 시속 30km까지잖아요. 시속 20km로 더 느린 속도로 다니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결의를 하셨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잖아요. 결국. 예, 지상 출입을 허용해 주시거나 이외적으로 실버 택배 기사님들을 실버 택배 알바를 고용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입구에서 날라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500원에서 3,000원, 4,000원, 많으면 4,000원 내면서 입구에다 차 세워놓고 그 단지가 4,000세대, 5,000세대인데 지금 손수레로 배송하고 있어요. 손수레로 배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단지만 20km 4만 보를 걷고 있어요. 밤 9시에도 안 끝난대요. 그래서 인근에 동료들 와서 마지막에 처리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요, 보니까 세차업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세차업체도 누가 불렀죠? 입주민들이 했잖아요. 입주민들이 지하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럼 와서 출근하기 전에 세차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6달 동안 이 아파트 출입 세차를 해봐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한편으로 입주민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가면 출근 전에 미리 가고 차를 깨끗하게 해놓는 새벽에 거예요. 닦고 있는 분들 새벽에 있어요. 닦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민 선생님들이 딱 출근했을 때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차가 깨끗해지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셔서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뭐 약간 수고비도 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원래 정해진 비용에 팁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본인들이 원해서 불러놓고 이제 이분들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차해서 지저분해졌다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0328님도 아파트에서 기준을 세우기 전에 택배 기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입주민들끼리 정하고 택배 기사님들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출장 세차업체도 맞겠다. 택배 차량도 맞겠다. 이거 갑질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완전한 많습니다. 갑질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입주민들도 지금 지적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필요해서 지하 세차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택배 기사님들이 수레로 지금 이렇게 20km를 하루에 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대화를 요청해놨습니다. 택배 노조랑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 기사님들 응원의 심내 모임에서 대화 요청해서 시속 20km 이하로 다니게 하자. 그러면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지 않느냐. 서로 상생 가능하지 않느냐.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조계종이 정부에 화가 나서요? 예, 종부세를 이제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제 종교시설이 가지고 있는 사찰시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종부세를요? 예, 근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일부 종교인들이 계속 반대가지고 우리 국민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부세도 어쨌든 부동산 부자들이니까 원칙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에 대해서 사실은 대형 교회에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액이
종부세 대상 가액이 된 것이죠. 예, 비싸죠. 예, 비싸니까. 넓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 뭐 사찰이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항변도 일리는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교인 과세 때도 우리 국민들을 애를 엄청 먹였잖아요. 끝까지 안 거부해가지고 예. 대형교회 중심으로. 근데 불교계는 협조를 해준 거 맞거든요. 협조를 했었어요. 예. 지금까지. 이번에도 일단 협조해 주시되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조세정이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거 보면서 예외적으로 이런 투기 목적이 아닌 보유에 대해서는 비영리 보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그때 인정해줘도 늦지 않다. 지금 좀 협조해 주시라 오히려. 네.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그렇죠. 대화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건 분명하니까 네. 대화를 해서 조금 예외적인 부분을 언젠가 인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다른 대화를 나눠보거나 다룰 주제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생생민생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진걸 수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KTX 요금이나 10% 이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오늘은 필이 너무 넘쳐가지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줄줄 녹는 알프스 빙하, 이불 덮기도 임시 방편.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알프스 산맥에 고지대 얼음 만년설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년설에 천막의 지붕으로 쓸만한 하얀색 천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2004년부터 해발 2250m, 3000m 사이에 7곳을 그냥 옷을 덮어놨어요. 뭔가 했더니 여름에도 빙하가 녹지 말라고 옷을 입혀놨답니다. 그런데 연간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스위스만의 일이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하고요. 이탈리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방수포 덮기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수포를 덮어놓으면요, 빙하의 쇠퇴를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춥니다. 조금 녹는 것을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빙하의 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환경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당장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욕물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좀 덜 써야 될 것 같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뭐라도 할 겁니다. 당장 나서야 됩니다. 안 버리겠다더니 오염수는 바다에, 약속은 쓰레기통에. KBS 기사인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기어코 바다에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양 방류가 가장 싸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 덜 든다고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수년간 방류됩니다. 30년간 방류될 예정인데 일본 내 어민들, 환경시민단체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주변국 반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그 전에 약속했어요. 오염수 방출 없이 계속 보관한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을 개발해서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 정부 약속 안 지킵니다. 말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약속 안 지키면서 다른 나라한테 거짓말한다, 약속 안 지킨다고 계속 일본이 뻔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야말로 지금 뻔뻔하게 약속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지자 55% 지난해 대선 조작됐다고 믿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공화당 지지층 28%만 트럼프 재출마를 반대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가 투표 부정선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 개표 조작을 주장한 탓이라고 CNN에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음모론은 상당 기간 공화당원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공화당원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이 매체에서는 얘기합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대선 조작이다, 불법 선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이 중요해요. 내 편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지적하는 사람을 가서 또 분노하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를 좀 키워야 됩니다. 언제나 진실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재보궐선거 투표율 맞추기 거의 다 못 맞췄어요. 전문가들 다 못 맞췄는데 우리 애청자들이 6명이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잠정 투표율 55.5% 맞췄고요. 서울, 부산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56.8%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번호 8113